초등학생들 계약하면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검사받고 학교 가고 뭐 이럴 거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우리 계속 코로나 얘기만 한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심란하다, 심란해 진짜. 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단 얘기죠. 자, 우리는 185번부터 할 차례죠. 망했어.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큰일 났어. 빨리 해야겠다. 자, 아이고. 185번. 봅시다. 아이고. 이거 짧네. 자, 이 경문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정에서는 관서를 벌임이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세도정치 시기란 얘기죠.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자, 거기에 평안도, 서토, 그 다음에 뭐 관서지역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이고요. 자,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때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밀란이 시작됐는지 알면 훨씬 문제를 풀 때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주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산에서부터 시작했다. 요 시작점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어떤 서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기죠, 시기. 네, 요 시기, 순조 때, 그리고 가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번.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자,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청천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청천강이거든요. 여기가 청천강.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여기 요 지역을 장악했고, 요 지역은 우리가 예전에 강동육주가 또 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때 강동육주랑 요 홍경래의 난의 청천강 이북 지역 점령한 요 지역이랑 겹치는구나.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럼 1번 맞고요. 2번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이 봉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 네,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아까 우리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이 사건 이후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어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술농민 봉기를 참고로 할 수 있죠.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시작점을 알면 편하다고 했죠. 단성에서 시작해서 진주로 확대됐었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정이정청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임술농민 봉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네, 당연히 3번. 임술농민 봉기에 관한 설명이니까 세도 정권과 어용상인에 대한 불만으로 봉기했다. 자, 요 홍경래의 난은 특이하게도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농민, 뭐 몰락 양반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상인들까지 참여를 했다는 건 그 지역의 상권을 요 세도 가문이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열받아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자, 정답은 3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86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 가족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 족보가 편찬되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동성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족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동족촌이 많아지게 되는데, 왜냐면 양반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양반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끼리 같은 성씨들 친척들끼리 같이 어울려 살면 아무래도 좀 똘똘 뭉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동성촌이 많아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족보 편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왜냐면 자기 가문을 좀 자랑해야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 집안이야 라는 걸 좀 드러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번 정답. 2번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했다.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한 건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고, 자,
조선 후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선남후녀로 기록. 선남, 아들 먼저. 그리고 나중에 여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름이 옳은 첫 번째 여자, 뭐라고 해? 손녀? 딸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진짜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한 몇 년대야? 그때까지도 남자들만 뭐 호적에 적는다거나 남자들 먼저 적는다거나 이런 풍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남아있었고 이제 제 때 와서 손녀들이나 손자들 기록할 때 와서 출생순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풍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2번 틀렸고 3번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대신에 딸과 외손이 제사를 지녔다. 자, 이렇게 윤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윤행. 그리고 외손봉사. 윤행이나 외손봉사는 고려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윤행은 교대로 제사를 지내는 아들, 딸. 그 다음에 외손봉사는 외손자가 지내는. 이런 게 이루어진 건 조선 전기까지. 자, 그럼 조선 후기는 아들이 없으면 무조건 양자를 드리는 양자제도가 일반화됐죠. 자, 4번 혼인은 친형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거꾸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남귀여가혼에서 친형제. 남귀여가혼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사는 처가살이, 친형제는 시집살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아예 들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고 제사는 균등하게 상속된다. 아니고 장자상속이 이루어지죠. 조선 후기에는 장자상속. 정답은 1번. 자, 그럼 이 문장도 만나보세요. 조선 후기에는 큰아들 이외에 다른 아들들의 재산 상속권도 약화되었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재산은 다 누구한테 몰아줘요? 몰빵에? 큰아들한테 몰빵하지?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그 밑에 아들들의 역할도 작아져 버렸다. 특히 재산을 상속하는 권한은 약화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는 설명이죠. 자, 정답은 1번 문화로 갑시다. 자, 다음 주장을 전개한 인물과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하늘은 짐승에게 발톱과 뿔과 이빨 등을 주었는데 사람에게는 벌거숭이로 제 생명도 구하지 못하게 했다. 어찌하여 하늘은 천한 짐승에게는 후하게 하고 귀한 인간에게는 박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인간에게는 지혜로운 생각이 있으므로 기회를 익혀서 제 힘으로 살게 한 것이다. 자, 요거는 기회론을 말하는 거겠죠. 기회론. 자, 그러면 기회론이다. 누가 주장한 거예요? 정약용. 이거는 뭐 책이라고 해도 되고 주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정약용의 주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번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토지를 균분한다. 자, 거꾸로 말하면 영업전은 절대 매매 금지. 그래서 한전론. 자, 그럼 이건 누구의 한전론? 네, 이익의 한전론. 그래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치를 정한 거죠. 자, 2번 종두법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서 마과회통을 편찬하였다. 마과회통이 바로 정약용이죠. 자, 그러면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마과회통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표 2서라든가 3논설 빼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약간 독특한 책들. 그래서 마과회통은 의서. 자, 그 다음에 아방강역고. 아방강역고는 역사 지리지. 그 다음에 아원각비. 이거는 음운. 그러니까 국어, 음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책들이 있죠. 아방강역고는 의서,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고, 그 다음에 마과회통이 의서죠. 의서. 아방강역고는 역사 지리서.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책들도 제목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기회론도 들어가도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관홍소초에서 영농방법의 혁신, 수리시설의 확충 등을 주장하였다. 관홍소초는 박지원. 이거는 그래서 저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저서를 알아두시죠. 그래서 박지원의 저서로서 여기서는 사업적 농업과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농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 상인과의 합자와 선대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자, 상인과의 합자나 선대제나 그리고 대상인이 지역의 향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또는 산업공상의 직업적 전문화와 평등화를 강조한 유수원의 저서, 유수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정답은 2번. 자, 188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을 인정하진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즉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의 학설이기 때문에 주자를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자를 비판해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린 성리학의 상대화를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성리학 상대화를 주장했던 윤휴, 박세당. 윤휴나 박세당을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성리학이나 주자를 비판한다는 게 이 당시에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감히 주자를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아이고 저런 것들,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사문난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누구냐? 여기서는 지금 백호집이라고 하는 이제 저서가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윤휴, 윤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휴에 대해서 한번. 자, 윤휴는 첫 번째 예속논쟁에 참여하기도 하죠. 당연히 남인이에요. 남인으로 예속논쟁에 참여했고, 자, 그 다음에 한국대 사사되거든요. 경신한국대. 그래서 경신한국으로 사사. 자, 그리고 경신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숙종 초에, 여기다 써볼게요. 숙종 초에 북벌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가 북벌은 효종 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효종 때가 제일 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숙종 초에도 살짝 있었는데, 그때 북벌을 주장했던 남인이 바로 윤휴. 자, 그래서 북벌 주장. 자, 요런 인물이 바로 윤휴. 그리고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윤휴 찾아봅시다. 1번. 본래 당색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예속논쟁에 참여하면서 서인으로 활약했다. 자, 윤휴는 붕당이 남인. 왜냐면 우리가 경신왕국때 사사됐다는 건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사사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인이구나. 남인. 정답은 1번. 2번. 북벌을 주장하면서 군사지휘권의 통합을 시도하다가 반대파 반발을 초래했다. 북벌 주장했다니까. 숙종 초에 했다니까. 그래서 맞고, 호패법 대신 집합법을 주장하고 만인과를 설치하여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을 개혁했다.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죠. 요거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허적을 중심으로 한 탕남과 입장을 달리해서 허목과 청남을 이루었다. 이것도 막 우리가 탕남, 청남 예속논쟁 이후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거 기억 안 나잖아요.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지.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남인이야. 남인 맞지?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2, 3, 4번 모르더라도 그냥 남인이잖아. 서인 아니잖아. 요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알겠죠? 정답은 1번. 자, 189번 볼게요. 가와 나의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차원적인 도덕성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인물성 이론. 자, 그럼 인물성 이론은 호론, 낭론? 호론. 그쵸, 호론. 자, 그러면 호론이면은 충청노론. 네, 충청노론. 자, 두 번째. 인간의 관점에 집착하여 사물을 천하게 보는 생각이야말로 진리를 해치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 네, 동일하게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인물성 동론. 그러면 낭론. 그래서 서울, 경기, 노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을 지금 구분하냐? 그럼 호랑논쟁인 거죠? 네, 호랑논쟁. 그래서 호랑논쟁이라고 하는 건
노론 내부의 분열이었다. 노론이랑 싸운 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와 그의 제자인 한원진, 이간 사이의 대립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1번으로 바로 갑시다. 기억. 간은 사물의 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나와?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어? 인간의 마음,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본론인데 인간의 마음은 나와? 들어본 적이 없어. 기억은 뭐냐면 양명학에서 말하는 심증리설을 말해요. 심증리. 심이 곧 리다 이거잖아요. 리가 곧 심이다. 심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곧 리. 우리가 이기론할 때 그 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네, 마음은 이거는 양명학과 관련된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사상은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연결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계승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물성 이론, 호론을 계승한 거는 북벌. 그리고 위정척사 사상. 북벌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론이라고 해도 되고. 자, 낭론을 계승한 건 뭐죠? 그러면 북학. 그리고 대화.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냐, 이걸 아느냐, 이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럼 중상학파랑 좀 결이 비슷한 건 뭐예요? 당연히. 중상학파는 상공업지능거 뭐 이런 걸 강조하니까 청나라 받아들이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낭론 쪽. 그쵸? 낭론 쪽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니은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이익의 학풍을 계승한 학파 내부에서 이이의 학풍을 계승한 학파 내부에서 나타났다. 이이는 서인이고 서인은 노론으로 갈라지고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고 노론 내부에서의 분열이고 그럼 맞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자, 리을. 가를 주장했던 학자들은 나를 사문난적으로 비판했다. 지들끼리? 아니죠. 사문난적으로 몰린 건 아까 누구였지? 윤휴나 박세당이랑 양명학도 사문난적으로 몰려요. 저런 이단, 사문난적이라는 게 이단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윤휴나 박세당이 사문난적으로 탄압, 그리고 양명학도 사문난적으로 탄압. 그래서 틀린 설명. 자, 정답은 니은과 디귿 찾으시면 되죠? 3번. 자, 190번 볼게요. 189번 아니고 190번이지? 자, 양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명학은 누구나 양지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지행일치를 강조했다. 자, 양명학에서의 사상이 이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 리다. 그 다음에 치양지, 양지를 추구한다. 그리고 지행합일, 지행일치를 주장하자. 지행합일, 지행일치를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명학 맞고. 자, 두 번째. 18세기 초 정제두는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 자, 그럼 이거 무슨 학파? 정제두가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맞죠? 자, 3번. 양명학은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 집안의 후손과 종친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자,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소론과 그리고 불우한 종친들 사이에서 연구된 게 바로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론. 남인 아니고 소론. 자, 그 다음에 4번. 양명학을 계승한 강화학파는 실학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네, 실학자들, 뭐 국학자, 실학자, 양명학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정답은 3번. 자, 191번.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체를 운영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형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천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세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다. 우주 공간의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다. 무한우주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순임금이 동이 사람이고 문왕이 서희 사람이니 왕후나 장상이 태어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겠는가? 진실로 하늘의 명을 받아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면 이는 천하의 참 임금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후장상이 따로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표현에서 신분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 홍대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홍대용의 저서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저서 나왔으니까. 자, 홍대용의 저서는 뭐 있습니까? 뭐 담원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담원연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온 기행문이기도 하고 연기. 자, 그 다음에 주회수용이라든가 의산문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홍대용과 관련된 거죠. 자, 뭐 임하경륜 이런 거 있죠. 임하경륜이라든가. 자, 그러면 1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내놓았다. 맞고. 문벌제도를 철폐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맞죠. 그 다음에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이 워딩 그대로 맞죠.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인물성 이론의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탐구했다. 이 사람은 중상학파죠. 북학파죠. 그럼 호론이에요? 낙론이에요? 낙론 쪽이지. 그치? 인물성 동론 쪽이지. 당연히. 자, 우리 앞에서 여기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물성 동론이 낙론이고 낙론이 북학과 개화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북학이라는 게 청나라를 받아들이자는 거니까 중상학파랑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중상학파는 기본적으로 인물성 동론과 같은 사상과 결이 같다, 결이 비슷하다, 또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인물성 동론의 입장에서 연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정답은 4번. 192번 볼까요? 자, 192번. 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종희는 동사에서 중국과 일본의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해서 역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한치훈의 해동 역사 그리고 이종희의 동사. 자, 이거 구별하시면 되죠. 자, 한치훈의 해동 역사랑 이종희의 동사 모두 다 기전체 사서예요. 그리고 고조선에서부터 기록한 거고. 자, 그런데 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중국, 일본의 역사서 500여 종을 참고로 해서 역사책을 썼어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 약 500여 종의 책을 참고로 해서 썼다. 자, 그리고 기전체 사서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서이면서 어디와 어디를 강조했냐면 고구려라든가 뭐 발해라든가 이런 만주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하면 단군조선을 최초로 본기로 기록한 책이기도 해요. 단군조선을, 그러니까 기전체 사서니까 단군조선을 최초로 본기로 기록했고, 자,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대종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왜냐면 정통 역사로 본 거니까 대종교 성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요게 이제 이종희의 동사. 그리고 똑같은 제목의 책 중에 아까 뭐 있었죠? 허목의 동사. 네, 허목의 동사도 있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나머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2번. 자,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자, 우리 동국지리지 어디서 배웠냐면 실학의 선구자 중에서 한백겸이 있었어요. 실학의 선구자.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 자, 실학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이수광, 한백겸. 이수광이 쓴 백과사전적 저서가 지봉유서. 여기에서 천조실이를 처음으로 소개했다고 했죠. 지봉유서. 그래서 실학을 처음으로 학문화하고 체계화했던 게 바로 이 이수광. 그 다음에 한백겸이 우리 금방 썼던 지리체계 효시, 역사지리체계 효시가 동국지리지. 그래서 요 두 명이 실학의 선구자 할 때 나왔었어요.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지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증했다. 맞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거 뭐 너무 중요하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삼한정통론을 내세워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려고 했다. 삼한정통론 고증사학 토대. 기억나죠?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 삼한정통론. 자, 4번 이익의 성호사설은 아까 나왔죠. 천지만물인사 경사신문의 5개 분야에 걸친 백과사전적 저서.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93번 봅시다. 밑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 농가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전을 갖게 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균등을 이루게 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한전론은 이익.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한전론 주장했죠. 붕당론 주장했죠. 패전론 주장했죠. 육좀 시정을 주장했죠. 뭐 등등등 이런 걸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익. 자, 그러면 이익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번.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할 것을 주장했다. 소비를 권장했다 하면 박제가죠. 자, 그러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소비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과의 무역을 강화하자, 무역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국제무역에 참여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등등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던 게 박제가. 자, 그 다음에 2번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영원이죠. 자, 그럼 유영원은 균전론을 주장했는데 이 균전론의 특징은 신분에 따른 차등이잖아요.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 분배하자. 균등 분배 아니에요? 차등 분배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토지를 나눠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를 나눠줬으면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농병일치의 군역제도, 농병일치의 군역제도를 확립하고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군사라든가 교육제도를 개혁하자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영원에서는 우리가 하나 더 경무법을 강조하기도 하죠. 여러분 또 잊어버렸었지. 경무법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경무법이 뭐냐면 우리가 결부법 알죠? 토지 일결 할 때 결부 그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무는 그거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 결부제는 이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 그래서 토지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영원은 경무법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제시문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노비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 등을 주장하였다. 요게 6종. 네, 6종.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겠죠. 6점이니까 4번 토지제도의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주장했다. 이건 뭐 중상학파라고 말하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박지원을 비롯한. 자, 그래서 3번. 자, 194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버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열공에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공장의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법을 잊었으므로 사민이 모두 공궁해서 서로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소비론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박제가 중상학파 박제가. 자, 이 사람의 저서 북학의 있었어요. 네, 북학의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럼 1번 의산문답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의산문답은 홍대용. 자, 서양 선교사를 초빙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고자 했다. 이것도 박제가. 서양 선교사를 초빙해서 과학기술을 배우자.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기 청과의 통상을 강화하면서 국제무역에 참여하자. 이런 것 등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 신분별로 차등을 준 토지 재분배로 자연농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유영원의 균전론.
일본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을 참조하여 해동 역사를 저술하였다. 한치윤. 정답은 2번. 자, 195번 볼까요? 다음 그림이 유행했던 시기의 문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 그림은 상서로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와 나쁜 기운을 막는 호랑이를 그린 것이다. 해, 달, 나무, 꽃 등 꽃, 동물 등을 소재로 한 이러한 그림들은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데 쓰였다. 상인과 분홍들의 구입이 늘어나 많이 제작되었다. 자, 이 그림은 민화. 조선 후기의 그림이죠. 정확히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서민과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소비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제작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이런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민화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1번 궁중이나 관청에서 분청사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여러분, 분청사기는 우리가 여말선초,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죠. 15세기까지 유행했던 게 바로 분청사기고, 분청사기라는 건 청자에 백토를 발라서 약간 좀 독특한 질감을 내는, 독특한 무늬를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분청사기. 자, 2번 독자적인 학풍이 개발되어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5세기. 자,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때 사절단을 보내요, 일본. 그때 화가들이 좀 따라갔었어. 그럼 화가들이 일본 가서 뭐 했겠어? 그림을 막 그려줬죠? 그래서 일본 미술에 확 영향을 주고 온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죠. 15세기. 자,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동국진체가 완성되었다. 누구? 이광사의 동국진체. 자, 이광사의 동국진체, 김정희의 추사체. 조선 후기죠. 이광사, 동국진체, 김정희, 추사체. 이거는 조선 후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아, 이거 조선 후기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입으로도 자꾸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다 보면 이거 맞네? 아니면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말로도 여러분 해보시고, 이게 한국사 같은 경우도 느낌적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건 딱 조선 후기구나. 내가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 조선 후기의 요 파트에서 내가 눈으로 많이 보았거나 읽어봤거나 어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광사의 동국진체. 이광사 모르더라도 조선 후기 동국진체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에 조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가 창안되었다. 정간보를 창안, 뭐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창안이라고 한 거는 누구? 세종. 정간보라는 게 악보예요. 음의 장단, 높낮이 이런 것들, 고저와 장단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보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96번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법주사에 있는 이 탑은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 탑으로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탑이 건립된 시기에는 가가 있었다. 자, 언제냐면 17세기 건축이에요. 조선 후기 중에 17세기의 건축은 주로 큰 사원 건축물들이 지어져요. 여기서 크다는 건 이제 2층, 3층, 5층짜리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불교에 대한 인식이 임진을 한 이후에 좋아졌고 승병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 지주가 이제 부를 축적하면서 시주를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자, 화엄사, 각황전 2층,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3층 건물,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5층 건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존 유일의 목조 5층 건물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나무로 만든 5층 건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황룡사 9층 탑처럼 5층 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2층, 3층, 5층 건물의 특징은 뭐예요? 안에 딱 들어갔어. 천장을 딱 쳐다봤어. 어떻게 생겼어? 천장 끝까지 싹 보이죠? 이런 걸 통층 구조라고 해요. 다 뚫려 있어. 뻥 뚫려 있어, 가운데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17세기 1번. 송의 영향을 받아 다각 다층탑이 유행했다. 송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고려 전기. 그리고 송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탑은 뭐예요? 월정사, 팔각, 9층 탑.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죠. 자, 흥왕사를 중심으로 한 교종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 흥왕사? 여기서 교종통합운동을 벌였으면 의천. 맞아요. 그러면 의천이면 시기로 하면 언제?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의천. 3번 강경도감이 설치되어 불교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었다. 조선, 세종.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을 간행하고 원각사를 건립하고 탑을 쌓고. 네, 그게 세종. 자, 불교의 사회적 지위와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향상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이제 막 2층짜리, 3층짜리, 5층짜리 막 이런 큰 건물들이 지어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17세기 건물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 답은 4번이니까 빼고, 자, 우리는 18세기 건축물로 넘어갈까요? 건축물만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후기. 자, 그럼 이거는 17세기고 18세기는 장식성이 강한 사원들이 건립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조그맣지만 아기자기하고 좀 화려한 이런 예쁜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그게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세기 하면은 뭐니 해도 수원 화성도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18세기 건물이고 그럼 19세기 건물 중에 대표적인 건 뭘까요? 궁궐 새로 지었지. 그치. 경복, 뭐 경회루 이런 거.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대사, 근현대사 문제로 넘어갈게요. 120페이지부터 이어서 풀도록 합시다.